정원석 회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인데 우리 3학년 손주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거 자주 보거든요. 근데 우리 최 대표님이 저번에 와서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건 어른들이 봐도 심각한 걸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빨리 막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에는 굉장히 큰 매개체가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요. 장애인 복지정책은 그동안 보호와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보호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보호받을 사람을 보호의 주체로 바꾸는 정책, 또 복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의무 고용률은 공공부문은 3.8%, 또 민간 부문은 3.1%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면 의무 고용 인정 산정 시 2배수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61.5%라는 것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제제 중 138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해서 공공기관에서 상당한 이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법정 기준을 맞추는 것과 우리 중증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용률을 올리는 정책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공공기관 전체의 장애인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관별 편차가 존재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별도의 정책 과제입니다. 따라서 의무 고용률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증장애인들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심한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의 취업 문턱이 높은 이유가 저는 한 4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동 문제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우리 중증장애인분들에게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둘째는 또 근로시간입니다. 장시간 근무를 전제로 설계된 일자리는 우리 중증장애인 건강과 컨디션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업무 환경입니다. 화면 확대, 음성 명령, 보조공학기기와 같은 접근성이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으면 능력이 있어도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는 직무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정하고 사람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능력과 특성을 먼저 보고 그에 맞는 직무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오늘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우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디지털 기술과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고 업무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직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는 반드시 대면 출근만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택 또는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저강도 단시간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화면 확대나
음성 명령 같은 접근성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런 기술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는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량이 정해지고 업무 기준이 있고 결과물이 있고 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기술은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노동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복지에서 고용으로, 보호의 대상에서 보호의 주체로,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는 소득이 생기고 사회적 역할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사회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유해물 모니터링 업무에 중증장애인이 참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보호받기만 하던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단순한 비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이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단시간 직무를 직접 개발하고 채용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실제 직무를 만들고 고용을 지속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둘째, AI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장애인 고용 정책과 연결해 주십시오. 중증장애인이 AI와 디지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술, 보조공학, 교육과 직무개발 비용을 고용 정책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민간 협력형 직무 생태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업, 공공기관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직무를 개발하고 교육하고 채용하고 성과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정책 담당자한테 드리는 현실적인 제안은 정책은 거창한 선언보다 작은 성공 사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년짜리 시범 사업을 제안합니다. 의무 고용이 미달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직무를 기관별로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모니터링, 데이터 검수, 문서 자료 정리, 디지털 콘텐츠 검수 등과 같은 직무입니다. 근로시간은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재택근무를 허용하며 접근성 장비와 직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단순 채용 인원만 평가하지 말고 근속률, 임금, 업무 성과, 직무 만족도, 기관의 업무 개선 효과까지 평가해야 합니다. 성공한 직무는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기준, 이제 장애인 고용 정책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몇 명을 고용했는가에서 몇 명이 실제로 자신의 역할을 갖게 되었는가로 바꿔야 합니다. 부담금을 얼마나 냈는가가 아니라 부담금을 내지 않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는가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보다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소득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역할을 주는 일입니다. 한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장애인에게도 열어주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보호자가 되고 생산자가 되고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그 첫걸음을 함께 시작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보호 대상에서 보호의 주체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